2019년 9월 6일 새벽 1시 47분,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 복도 CCTV에 맨발에 슬리퍼를 끌며 비틀거리는 20대 남성이 찍혔습니다. 몸에는 멍 자국,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둘은 배를 탔어요. 그날부터 이 사건의 결말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19년 8월, 인천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던 26세 김기석에게 구직 커뮤니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안은 동남아 게임회사 QA였어요. 버그 테스트, 한국어 가능자 우대, 월급 700만 원, 숙소와 식사 제공, 항공권까지 선결제라고 했죠. 기석은 그 글을 3번 읽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았거든요. 당시 기석은 하루 8만 원짜리 일용직을 구하러 다니던 중이었어요. 한 달에 20일 일해봐야 160만 원. 그런데 이 제안은 월급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된다고 했죠. 담당자는 현지에 한국인 팀장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혼자 가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했죠. 언어 문제도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기석은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딱 한 개의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페이지는 간단했습니다. 회사 소개, 연락처, 그게 전부였죠. 회사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QA 전문 기업. 사무실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깔끔한 사무 공간, 컴퓨터가 늘어선 책상들. 하지만 직원 사진은 없었어요. 실제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죠. 주소는 적혀 있었지만 지도에 찍어봐도 건물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냥 좌표만 있었습니다. 기석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급한 건 돈이었으니까. 계약서는 PDF 한 장짜리로 왔습니다. 파일명은 Employment Contract 2019.p였어요. 내용은 3페이지였지만 핵심은 첫 장에 다 있었습니다. 급여, 근무 시간, 숙소. 월급 700만 원, 주 6일 근무, 하루 8시간. 숙소는 회사 기숙사 제공. 나머지 2페이지는 영문으로 빼곡했죠. 작은 글씨로 조건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기석은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려 했지만 단어가 어려웠어요. Legal terms, liability, jurisdiction, arbitration.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봤지만 문장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법적 용어, 책임, 관할권, 중재. 뭔가 중요한 것 같았지만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그냥 넘어갔어요. 어차피 계약서는 다 비슷하겠거니 했죠.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약속 시간 오후 7시, 정확히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면접관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역광 때문인지, 카메라 화질 때문인지, 창문 쪽에서 빛이 들어와 실루엣만 보였죠. 목소리는 중년 남성 같았어요. 한국어가 유창했습니다. 첫 질문은 간단했어요. 이름과 나이, 거주지. 기석은 대답했습니다. 김기석, 26세, 인천. 두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게임 경험이 있냐고. 기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없지만 게임은 좋아한다고. 면접관은 괜찮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성실성이라고. 세 번째 질문. 힘든 일도 할 수 있냐고.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면접관은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냐고. 기석은 다시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네 번째 질문. 가족이 몇 명이냐고. 기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가족을 묻는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답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고. 면접관은 메모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펜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 사각사각, 멈춤, 다시 사각사각.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기석은 대답했습니다. 바로 가능하다고. 면접관은 좋다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하겠다고. 면접은 7분 만에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기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면접인가 싶었죠. 경력도 안 물어봤고 자기소개도 안 시켰어요. 그냥 힘든 일 할 수 있냐는 질문만 반복했죠. 하지만 합격 통보는 빨랐습니다. 당일 저녁에 왔어요. 문자 한 통.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합격입니다. 상세 일정은 내일 오전 중 발송. 기석은 중학교 동창 오강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준은 25세,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8,500원. 강준은 카드 연체가 있었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 2~3통씩 왔죠. 기석이 제안을 설명하자 강준은 관심을 보였어요. 3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 단위로 갱신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강준은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어요. 하지만 카드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자만 매달 25만 원. 그러다 연체에 이자가 또 붙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자만 30만 원. 원금은 줄지 않았죠. 강준은 기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도 할래 라고 말했어요. 같은 면접 절차를 밟았습니다. 화상 면접 7분. 면접관은 강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힘든 일 할 수 있냐고 2번. 가족이 몇 명이냐고. 강준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면접관은 또 메모했습니다. 펜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강준도 당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선배 박진우가 합류했습니다. 진우는 28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서 2달은 쉬라고 했지만 생활비는 나가야 했습니다. 산재 처리도 안 됐죠. 회사 측에서는 산재 신청하면 해고라고 했어요. 진우는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기석의 제안을 듣고 망설였어요. 동남아는 처음이라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빚 독촉 전화가 진우에게도 왔습니다. 카드론 연체, 생활비 대출. 이자만 매달 40만 원씩 나갔어요. 원금은 전혀 줄지 않았죠. 진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가보자고. 안 맞으면 돌아오면 되잖아. 진우도 같은 면접을 봤습니다. 화상 7분. 같은 질문. 힘든 일 가족. 가족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진우는 대답했어요. 부모님 2분 다 계신다고. 면접관은 역시 메모했습니다. 펜 소리. 진우도 당일 합격했어요. 셋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방 이름은 동남아 원정대였어요. 기석이 첫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관광도 하고 돈도 벌자. 강준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크크크 드디어 탈출. 진우도 따라 보냈죠. 빚 갚고 오자. 셋은 설렜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어요. 3개월만 버티면 빚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기석은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강준은 환전소에서 달러를 조금 바꿨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샀어요. 큰 가방, 3개월치 짐을 담을 수 있는. 셋은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설렌다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오갔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우리가 속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는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출국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8월 28일, 29일, 30일. 담당자는 시차를 두고 출국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현지 숙소 수용 인원 때문이라고 했죠. 기석이 가장 먼저 떠나기로 했습니다. 8월 28일 오후 3시 비행기. 강준은 이틀 뒤, 진우는 사흘 뒤였어요. 셋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항공권이 이메일로 왔어요. PDF 파일이었죠. 기석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편도 항공권이었어요. 귀국 일정은 현지에서 재발권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기석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왜 편도만 끊어주냐고? 담당자는 답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유동적이라서 그렇다고. 3개월 딱 채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연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표는 각자 일정에 맞춰 끊는다고. 기석은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강준과 진우도 같은 내용의 항공권을 받았어요. 모두 편도. 출국 사흘 전 기석은 또 하나의 변경 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도착지가 바뀌었다고. 캄보디아가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라고 했어요.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캄보디아라고 했잖아요. 담당자는 해명했어요. 회사가 필리핀으로 이전했다고. 게임 개발 환경이 필리핀이 더 좋아서 본사를 옮겼다고 했죠. 업무는 똑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석은 의심했지만 항공권은 이미 발권돼 있었습니다.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위약금은 40만 원. 기석에게는 큰 돈이었죠. 강준과 진우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셋은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상하긴 한데 그냥 가볼까? 돈은 받을 수 있을 거 아냐? 진우가 말했습니다. 일단 가보고 이상하면 바로 나오자. 기석이 답했어요. 그래, 여권 있으면 나올 수 있지. 강준도 동의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사관 가면 되잖아. 8월 28일 오후 기석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카톡방에 올렸죠. 출발합니다. 강준이 답했어요. 잘 다녀와. 나도 이틀 뒤에. 진우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형, 도착하면 연락 줘. 기석은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은 이코노미 맨 뒤였습니다. 창가 자리. 비행 시간은 4시간. 기석은 잠들지 못했어요.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7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습니다.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기석은 이름이 적힌 팻말을 찾았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기석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5분쯤 지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회용 번호였어요. 기사가 주차장에 있음. 10분 내로 나올 것. 기석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B구역 3번 출구. 기석은 B구역을 찾아 걸었습니다. 3번 출구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현지인이었습니다. 팻말도 없었고 그냥 서 있었죠. 기석이 다가가자 남자가 물었어요. 김?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기석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짓했어요. 차를 가리켰죠.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짐을 실은 뒤였어요.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기석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 안은 냉방이 꺼져 있었고 창문엔 짙은 필름이 붙어 있었어요. 밖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기사에게 물었어요.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사는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석은 창밖을 보려 했지만 필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포장도로가 비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심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기석은 내렸습니다. 주변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없었죠. 앞에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에 철창이 달려 있었어요. 기석은 물었습니다. 여기가 숙소예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내려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김기석 씨?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자는 웃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기석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거실로 안내됐습니다. 거기에 여러 명의 한국인이 있었어요.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다들 낮은 목소리로만 대화하고 있었어요. 기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한 명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켰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죠. 기석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남자가 기석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끝방이었어요. 여기서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기석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3개가 있었어요.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기석은 커튼을 열어봤어요. 철창이 보였습니다. 창문 밖에 달려 있었죠. 기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준과 진우에게 연락하려고. 하지만 신호가 약했어요. 와이파이를 찾았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 휴대폰은 보관해야 돼. 기석은 물었습니다. 왜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보안 때문에. 게임 회사라서 정보 유출 방지. 기석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돌려줄게. 걱정 마. 기석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남자는 투명 플라스틱 박스에 휴대폰을 넣었어요.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푹 쉬어. 내일 오리엔테이션 있어.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기석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뒤 강준이 도착했습니다.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공항 픽업, 검은 승합차, 가려진 번호판. 1시간 이동, 철창 달린 건물. 강준도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사흘 뒤 진우가 도착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새승 같은 방에 배정됐습니다. 제외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서류 다시 써야 돼. 기석이 물었어요. 무슨 서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죠. 아, 그리고 여권도 제출해. 강준이 반발했어요. 여권은 왜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보관. 안전하게. 진우가 물었습니다. 언제 돌려주는데요? 남자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계약 끝나면.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셋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았어요. 여기는 게임 회사가 아니라고.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6시. 노크 소리에 3사람이 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젯밤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서류 작성하고 아침 먹어야지. 기석이 물었어요. 무슨 서류요? 남자는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재계약서. 어제 쓴 거 오류 있어서. 강준이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내용은 처음 계약서와 달랐습니다. 근무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늘어 있었어요. 휴일도 없었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거 처음이랑 다른데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현지 법이 달라서 그래. 그냥 써. 기석은 거부했어요. 저는 안 쓸래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쓰면? 기석은 대답했어요. 공항 가서 한국 갈래요.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여권 없는데 어떡해? 기석은 멈칫했습니다. 여권 돌려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보관 중이야. 강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여권은 본인 것인데 왜 보관해요? 남자는 강준을 봤어요. 차갑게. 여기선 내가 법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덧붙였어요. 서류 안 쓰면 밥도 없어. 생각 잘해.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 셋은 서로를 봤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일단 써. 나중에 방법 찾자. 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쓰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문은 잠겨 있었죠. 1시간 뒤 셋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규칙은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남자가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권 제출. 3사람은 여권을 꺼냈어요. 남자는 하나씩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이름, 사진, 여권 번호. 천천히 읽었어요. 김기석, 1993년생. 여동생 있지?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강준을 봤어요. 오강준, 어머니 혼자 사시고. 강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우,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네? 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남자는 여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관이라는 말로 포장할게. 실제는 압수야. 기석이 물었어요. 언제 돌려줘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3개월 후. 문이 닫혔습니다. 휴대폰도 가져갔어요. 투명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기석은 박스 안에 자기 휴대폰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화면이 꺼져 있었죠. 강준은 항의했습니다. 연락은 해야 되잖아요. 가족한테.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감독하에. 진우가 물었습니다. 감독하에? 남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복도를 걸을 때 기석은 천장을 봤습니다. CCTV가 있었어요. 렌즈가 자기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거실에도 CCTV가 있었어요. 세 대. 하나는 현관문을, 하나는 복도를, 하나는 방 문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어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걷어내면 철창이 보였습니다. 철창 간격은 좁았어요. 손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 밖을 보려 했지만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건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숲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육이 시작됐어요. 남자가 세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책상마다 헤드셋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 세 사람은 앉았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나눠줬어요. 대본이었습니다. 기석은 읽었어요. 고객 확인, 보안 절차, 대리 신청. 이건 게임, QA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본이었어요. 강준이 말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남자는 웃었어요. 불법, 여기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게임, QA 하러 온 건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게임은 없어. 이게 내 일이야. 기석은 거부했습니다. 안 해요. 남자는 기석을 봤어요. 안 하면? 기석은 대답했습니다. 한국 갈 거예요. 남자는 손뼉을 쳤습니다. 다른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덩치가 컸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 의견 바꿔줄 거야. 덩치 큰 남자 하나가 기석 뒤에 섰습니다. 어깨를 눌렀어요. 힘이 엄청났습니다. 기석은 숨이 막혔어요. 하겠어?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교육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본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고객님, 보안 절차 확인 중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카드 번호 뒤 내 자리를 불러주세요. 기석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멘트라는 걸 알았거든요. 낮에는 대기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아침 7시, 저녁 6시. 양은 적었어요. 밥 한 공기, 반찬 2가지. 밤에는 통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명단이 주어졌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나이. 기석은 첫 번째 통화를 거부했어요. 못해요.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벌점 1점. 강준이 물었어요. 벌점이 뭐예요? 감독은 설명했습니다. 벌점 3점 쌓이면 식사 제한. 진우가 물었습니다. 제한이 뭔데요? 감독은 웃었어요. 밥 안 줘. 기석은 2번째 통화도 거부했습니다. 벌점 2점. 3번째 거부하려 할 때 강준이 말렸어요. 형, 일단 해. 굶으면 안 돼. 기석은 통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기석은 대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읽었어요.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끊었죠. 감독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잘했어. 다음. 그날 밤, 기석은 10통을 걸었습니다. 강준은 8통, 진우는 9통. 통화를 덜 하는 사람은 벌점이 쌓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 한 명이 벌점 3점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그의 자리에 밥이 없었어요.
그는 항의했습니다. 배고픈데요. 감독은 무시했어요. 내일 벌점 없으면 줄게. 그는 밤새 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반발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20대 후반 남성. 통화를 거부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범죄잖아. 감독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뒤, 덩치 큰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남성을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 날, 그는 얼굴에 멍이 든 채 돌아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5째 날, 감독이 기석을 불렀습니다. 김기석, 이리 와. 기석은 다가갔어요. 감독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여동생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내 여동생이지?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말했어요. 통화 열심히 안 하면 여기 전화해서 내 얘기할 거야.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요? 감독은 웃었어요. 오빠가 빚 못 갚아서 도망 다닌다고. 기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독은 덧붙였어요. 아니면 집 주소 알려줄까? 우리 친구들한테.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강준과 진우도 같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가족 정보. 셋은 그날 밤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기석이 말했습니다. 이거 취업이 아니야. 강준이 답했어요. 알아. 강제노동이지. 진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권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 강준이 말했습니다. CCTV도 있고. 진우가 덧붙였어요. 철창도. 셋은 침묵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감독이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기석은 작게 말했습니다. 기회 봐야 돼. 언젠가는. 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셋이서.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같이.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8월 말. 건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감독들이 수시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기석은 화장실 가는 길에 들었습니다. 신고 들어왔대. 확실해?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관리자가 한 명 더 늘었어요. 복도를 오가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창문, 문, CCTV. 기석은 강준과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내부 신고 들어갔대. 누가 신고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저녁이 되자 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기석은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무언가 끌리는 소리. 문틈으로 봤습니다. 상자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컴퓨터 장비였습니다. 헤드셋, 모니터, 본체. 다음 날 새벽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조금씩 짐이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책상이 줄었어요. 10개에서 8개로. 통화 장비가 상자에 담겼습니다. 테이프로 봉인했죠. 기석은 화장실 가는 척하며 복도를 걸었어요. 상자가 쌓여있는 구석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기석은 주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였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인원 23명. 차량 승합차 3대. 집결지 부두 입구. 항구 9월 2일 오후 10시. 기석은 숨이 멎었습니다. 항구. 도시 이동이 아니었어요. 배를 타는 거였습니다. 기석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감독이 복도 끝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기석을 보지 못했죠. 기석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준과 진우에게 종이를 보여줬어요. 강준은 읽고 나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항구?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 타는 것 같아.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으니까. 강준은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23명. 우리도 포함이겠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팔린 거 아냐? 기석은 침묵했어요. 강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팔린 거야. 확실해. 진우는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틀 틈으로. 진우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바다 냄새. 기석이 물었습니다. 바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닷바람. 짠 냄새. 강준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맞아. 바다 냄새야. 셋은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이 바다 근처에 있다는 뜻. 항구가 가깝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통화 시간이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1시간만 하고 끝났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으로 돌아가.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순응했어요. 기석은 방으로 돌아가며 복도를 봤습니다. 상자가 더 늘어나 있었어요. 거의 다 쌌다는 뜻이었죠. 밤 11시.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밤 출발이야. 인원 확인했어? 했어. 23명 맞아. 기석은 문에 귀를 댔어요. 더 들으려고. 차량은? 세대 준비됐어. 부두는? 확인했어. 문제 없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기석은 침대로 돌아갔어요. 강준과 진우도 들었는지 눈이 떠 있었습니다. 기석은 작게 속삭였어요. 내일 밤. 강준이 답했습니다. 들었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법이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감독이 3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덩치가 컸죠. 복도마다 1명씩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감시했어요. 기석은 강준과 말을 섞으려 했습니다. 감독이 끼어들었어요. 조용히. 강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시간. 밥을 먹을 때도 감시가 붙었어요. 평소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말하지 마. 먹기만 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먹었어요. 기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3명. 체크리스트에 적힌 숫자와 같았어요. 오후에 짐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상자가 사라졌어요. 거실은 텅 비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없었죠.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느꼈어요. 저녁 6시. 밥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양이 적었어요. 주먹밥 하나, 물 1컵.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요? 감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죠. 기석은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밤 9시. 감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짐 싸. 필요한 것만. 기석이 물었어요. 어디 가는데요? 감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 세 사람은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 세면 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 10시. 복도에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23명 전부. 감독이 숫자를 세었어요. 하나, 둘, 셋. 23까지. 좋아. 나가. 사람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석은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밖에 승합차 3대가 서 있었어요. 모두 검은색.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감독이 사람들을 나눴어요. 첫 번째 차, 8명. 두 번째 차, 8명. 세 번째 차, 7명. 기석, 강준, 진우는 첫 번째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좁았어요. 8명이 빽빽하게 앉았죠. 창문은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기석은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보였어요. 그리고 물. 바다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려. 사람들은 내렸습니다. 기석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부두였습니다. 작은 항구.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 배 2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줄 서. 2줄로.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왼쪽, 오른쪽. 기석은 왼쪽에 섰어요. 강준도 왼쪽. 진우는
오른쪽으로 밀렸습니다. 여기서 진우는 기석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석은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왼쪽 줄을 가리켰어요. 너희는 저 배?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는 저쪽. 배가 달랐습니다. 기석은 배 이름을 봤어요. SEADRAGON. 진우가 탈배도 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지만 짧았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말. 내일 밤 물건 출발한다. 물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 기석은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9월 2일 밤 10시. 세 대의 승합차가 건물을 떠났습니다. 기석, 강준, 진우는 첫 번째 차에 탔어요. 8명이 빽빽하게 앉았죠. 출발하기 전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케이블 타이를 들고 손목 내밀어. 사람들은 망설였어요.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기석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손목을 감았어요. 플라스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이는 느낌. 강준도, 진우도 모두 묶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1시간쯤 달렸을까? 비포장도로가 이어졌어요. 덜컹거림이 심했습니다. 묶인 손목이 계속 부딪혔죠. 기석은 창문 틈으로 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 검은 바다. 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 사람들은 차에서 내렸어요. 기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두였어요. 마닐라가 아니었습니다. 외곽, 아무도 없는 곳. 컨테이너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크레인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목소리.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였어요. 현지어도 섞여 있었죠. 기석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목소리. 감독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줄 서. 두 줄로. 왼쪽, 오른쪽. 기석은 왼쪽에 섰어요. 강준도 왼쪽. 하지만 진우는 다른 감독에게 끌려갔습니다. 오른쪽 줄. 여기서. 진우는 뒤돌아봤어요. 기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석은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하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덩치가 컸습니다.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어와 중국어가 섞였죠. 기석은 몇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인원, 계약, 배. 남자는 왼쪽 줄을 가리켰어요. 뭐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이 통역했어요. 빚 갚으려면 일하면 된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감독은 웃었어요. 어선. 기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어선? 우리 게임 QA 하러 온 건데. 감독은 고개를 저었어요. 게임은 없어. 너희 이름 대야. 강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불법이잖아. 감독이 강준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법 없어. 오른쪽 줄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기석은 배를 봤어요. 왼쪽 배는 하얀색이었습니다. 선체에 글자가 보였어요. SEADRAGON. 오른쪽 배는 회색이었습니다. 더 작았고 녹이 슬어 있었어요. 글자가 흐릿했지만 짧았습니다. SEA로 시작하는 것 같았죠. 감독이 왼쪽 줄을 앞으로 밀었어요. 가. 저 배 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소리쳤어요. 빨리. 덩치 큰 남자들이 뒤에서 밀었어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갔습니다. 기석은 배 쪽으로 걸었어요. 발이 떨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보였어요. 기석은 걸으면서 봤습니다. CREWLIST. 선원 명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이름, 중국 이름, 동남아 이름. 기석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선원으로 팔렸다는 것을. 배 앞에 멈췄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올라가. 기석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강준을 봤어요. 강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멀리 있었어요. 오른쪽 줄, 다른 배 앞. 기석은 결정했습니다. 도망치기로. 사다리를 오르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어요. 컨테이너 쪽으로 뛰었습니다. 야.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석은 뛰었습니다. 손목이 묶여 있어서 균형 잡기 어려웠지만 뛰었어요.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여러 명. 기석은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디 갔어? 저쪽 봐. 기석은 반대편으로 뛰었어요. 컨테이너 사이를 지그재그로. 손전등 불빛이 비췄습니다. 기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저기다. 기석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앞에 철망이 보였어요. 높이는 2m 정도. 넘을 수 있을까? 기석은 철망을 잡았습니다. 손목이 묶여 있어서 힘들었지만 올라갔어요. 철망이 흔들렸습니다. 발을 디딜 곳을 찾아 올라갔죠.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뒤를 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뛰어내렸어요. 땅에 떨어지며 굴렀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일어났어요. 앞에 배수로가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관. 기석은 배수로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좁았지만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어요. 차가웠죠. 기석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인데 찾아? 손전등 불빛이 배수로 입구를 비췄습니다. 기석은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배수로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들어갔나? 누군가 배수로를 들여다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기석은 숨을 멈췄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없어. 다른 데 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기석은 그대로 있었어요. 1시간쯤.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도 불빛도 없었어요. 기석은 배수로 밖을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멀리서 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항하는 소리. 기석은 배수로에서 기어 나왔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피부를 파고들어 피가 났어요. 기석은 부두 쪽을 봤습니다. 배 두 척이 보였어요. SEADRAGO에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부두를 떠나고 있었죠. 다른 배, 회색 배도 움직였어요. 반대의 방향으로. 기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준이 저 배에 있었어요. 진우는 다른 배에. 기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9월 3일 새벽. 기석은 일어났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어디론가? 손목의 케이블 타이를 이빨로 물어뜯으며 풀었어요. 피가 더 났지만 풀렸습니다. 기석은 부두를 벗어났습니다. 도로를 따라 걸었어요. 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기석은 손을 들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 기석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기석은 한국어로 물었어요. 경찰서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휴대폰 제스처를 했어요. 전화, 전화. 한 여자가 가리켰습니다. 건물 하나. 기석은 그곳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기석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어요. 기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요. 하지만 강준과 진우는. 기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뒤 9월 6일 새벽. 기석은 인천의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맨발에 슬리퍼. 몸에는 멍 자국,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 흔적.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나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둘은 배를 탔어요. 9월 6일 새벽 1시 47분.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 복도 CCTV에 한 남성이 찍혔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끌며 비틀거리는 모습. 몸에는 멍 자국,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 자국. 김기석이었어요. 그는 자기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룸메이트가 문을 열었어요. 기석아? 기석은 쓰러질 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나만 돌아왔어요. 룸메이트는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기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머지 둘은 배를 탔어요. 룸메이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물을 줬습니다. 기석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2대. 기석은 간단히 진술했어요. 필리핀, 강제노동, 배의 도망. 경찰은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가 필요했거든요. 병원에서 기석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손목에 깊은 자국, 발목에도 자국, 등에 멍 여러 개, 갈비뼈 쪽에 타박상, 영양실조 증세. 의사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기석은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영양실조, 다발성 타박상. 경찰은 기석의 입국 기록을 확인했어요.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시간 9월 5일 오후 11시 32분. 하지만 항공편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출국 기록은 8월 28일 마닐라싱. 귀국 기록은 9월 5일 인천싱. 문제는 중간 과정이었어요. 경유한승 데이터가 비어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바로 인천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없었죠.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기석은 말했어요. 배 타고 다른 나라 갔어요. 어느 나라?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작은 항구. 거기서 비행기 탔어요? 네. 누가 표줬어요? 누가요? 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났거든요. 경찰은 기석에게 증거가 있는지 물었어요. 뭐라도 가져온 거 있어요? 기석은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 그는 손톱을 뜯었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부두 출입 스티커였어요. 반쯤 찢어진 상태. 숫자 일부가 보였습니다. 247점. 경찰은 그걸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기석은 설명했습니다. 부두 들어갈 때 붙이는 거요. 제가 숨겨왔어요. 왜요? 증거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건요? 기석은 말했습니다. 배 이름 기억해뒀어요. 뭔데요? SEA. SEA로 시작했어요. 앞 세 글자. 전체 이름은요? 기석은 눈을 감고 떠올렸어요. SEADRAGON. 그거였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건이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넘어갔어요. 해외 강제노동 사건. 전담 수사관이 배정됐습니다. 서정훈 경감. 40대 중반, 국제범죄 전담. 서 경감은 기석을 다시 만났어요. 경찰서 조사실. 김기석 씨, 처음부터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차분하게 말했어요. 구직 제안, 면접, 출국. 하지만 필리핀 도착 이후부터 말이 끊겼습니다. 떨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에 갇혔어요. 서경감은 기다렸습니다. 휴대폰 빼앗기고 여권도. 언제요? 첫날 밤이요. 서경감은 메모했어요. 그 다음엔요? 기석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잠깐 쉴까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할게요. 기석은 이어갔어요. 통화, 대본, 벌점, 협박. 서경감은 물었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했어요. 몇 통이나요? 하루에 10통? 서경감은 계산했습니다. 일주일이면 70통. 그 다음은요? 기석은 또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건물 비운다고? 했어요. 언제요? 8월 말쯤이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알려줬어요. 그냥 짐 싸라고. 서경감은 물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구라는 단어 봤거든요. 어디서요? 종이에 적혀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서경감은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인원, 차량, 직결지. 항구. 날짜는요? 9월 2일. 서경감은 밑줄을 그었어요. 9월 2일에 뭐가 있었어요? 기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부두로. 갔어요. 누구랑요? 다 같이요. 23명. 그 사람들 이름 알아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다들 말 안 했거든요. 서경감은 물었습니다. 부두에서 뭐 했어요? 기석은 말이 끊겼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기석 씨? 기석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배. 타래요. 서경감은 기다렸습니다. 두 줄로 세웠어요. 왼쪽, 오른쪽. 당신은 어디였어요? 왼쪽이요. 나머지 두 사람은요?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준이는 왼쪽, 진우는 오른쪽. 왜 나눴어요? 배가 달랐어요. 서경감은 멈췄습니다. 배가 두 척이었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는 SEADRAGON, 하나는 다른 거. 다른 배 이름은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웠고 글자가 짧았어요. 서경감은 메모했습니다. 두 척의 배. 그 다음은요? 기석은 말했습니다. 타라고 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어떻게요? 기석은 손목을 만졌습니다. 손목 묶여 있었는데 그냥 뛰었어요. 어디로요? 컨테이너 뒤로요. 그리고 철망 넘어서 쫓아왔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호루라기 소리 났어요. 발소리도. 어떻게 숨었어요? 배수로요.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 서경감은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요? 기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났어요. 둘 다. 서경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석 씨, 부두에서 뭐 더 본 거 있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이. 바닥에 떨어진 거.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CREWLIST. 서경감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선원 명단? 네. 이름들이 있었어요. 서경감은 기석을 봤습니다. 기석 씨, 이거 취업 사기 아니에요. 기석은 서경감을 봤어요. 이건 인신매매예요. 강제노동.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경감은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진술은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부분은 선명했습니다. 부두, CREWLIST, 선박명. 하지만 어떤 부분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건물 안에서의 일, 사람들 얼굴. 공포로 인해 기억이 끊긴 거였습니다. 서경감은 이해했어요. 트라우마가 기억을 지운 거라고. 하지만 핵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부두, 선박, 두 명의 실종자. 서경감은 사건을 재분류했습니다. 취업 사기가 아니라 강제노동 이동형 범죄. 국경을 넘는 인신이동. 서경감은 팀을 꾸렸어요. 해양경찰, 국제협력과 외교부. 그리고 첫 번째 조사 목표를 정했습니다. SEADRAGON. 9월 2일 출항한 배. 강준이 탔을 가능성이 높은 배. 그리고 두 번째 배. 진우가 탔을 배. 이름을 알 수 없는 배. 서경감은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을게요. 두 사람.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발요. 살아있을까요? 서경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할게요. 기석은 물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건 9월 7일부터였습니다. 서정훈 경감은 가장 먼저 SEADRAGON을 추적했어요. 9월 2일 출항 기록. 인천항만청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항 시각 오후 11시 47분. 목적지 태평양 원양어업구역. 선박 소유주는 파나마 법인. 실소유주는 중국계 회사였어요. 서 경감은 국제사기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SEADRAGON의 현재 위치 추적. 일주일 뒤 답변이 왔어요. 현재 공해상, 관할권 밖. 접근 불가. 서 경감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 오강준, 생년월일 1994년 8월 12일. 출국 기록 8월 29일 마닐라싱. 귀국 기록 없음. 서 경감은 필리핀 측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오강준의 입국 기록 확인. 한 달 뒤 10월 중순.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강준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권 번호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여권 번호가 아니라 내부 코드. MKR이 019에 0847. 서 경감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필리핀 담당자는 설명했어요. 비정규 입국자 코드입니다. 비정규요? 여권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요. 서 경감은 이해했습니다. 강준의 여권이 압수된 상태로 입국했다는 뜻. 이 코드로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록이 있으면 위치 추적 가능합니다. 서 경감은 요청했어요. MKR이 019에 0847 추적.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말. 필리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서 경감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닐라 외곽병원. 신원 미상 한국인 남성. 상태는요? 의식 있음. 하지만 말을 안 합니다. 서 경감은 강준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준이 찾았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DNA 샘플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물었어요. 살아있어요? 네. 병원에 있습니다. 샘플을 보냈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 오강준이 맞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강준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했어요. 여권이 없었고 입국 기록도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영사관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더뎠어요. 서류, 확인, 재확인.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강준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 측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의식 명료. 신체 손상 있음. 심리적 외상 추정. 12월 초. 강준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유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준아. 강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눈이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 서 경감은 강준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강준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강준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 경감은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강준은 창밖만 봤습니다. 서 경감은 다시 찾아갔어요. 이틀 뒤, 사흘 뒤. 강준은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컨테이너, 바다. 하지만 진우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어요. 서 경감이 물었을 때 박진우 씨는요? 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부두요. 그 뒤론요? 강준은 눈을 감았어요. 다른 데였어요. 서 경감은 알았습니다. 진우는 SEADRAGON에 타지 않았다고. 진우를 추적했습니다. 박진우, 생년월일 1991년 5월 3일. 출국 기록 8월 30일 마닐라싱. 귀국 기록 없음. 필리핀 입국 기록 없음. 코드도 없었어요. M번호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어떤 시스템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서 경감은 다른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모두 같은 답변. 해당 인물 기록 없음. 병원 기록도 조회했어요. 구금시설, 범죄 기록.
어디에도 박진우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어요. 서경감이 말했습니다. 선박 이동 후 제3국 하역 시나리오. 팀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요? 모릅니다. 공해상에서 옮겼을 가능성. 추적 가능합니까? 서경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국가 간 정보 장벽이 있습니다. 팀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내 모집책, 추적은 진행됐어요. PC방 CCTV의 남자, 최모. 인천 부평 원룸의 흔적. 휴대폰 기지국 마지막 신호. 9월 5일, 인천항 근처. 서경감은 최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9월 5일 오후 3시, 김포의 한 모텔. CCTV에 찍혔어요. 최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 그 남자는 김승호였습니다. SUNRISE TRADING 대표. 두 사람은 30분 뒤 나왔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최모는 인천항으로, 김승호는 인천공항으로. 김승호는 그날 출국했습니다. 중국 광저우싱. 그 뒤로 입국 기록이 없었어요. 최모는 9월 5일 이후 신호 두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월 말, 최모가 검거됐어요. 부산 어느 쪽방촌. 가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경감이 조사했습니다. 김기석, 오강준, 박진우. 알죠? 최모는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이 모집했죠. 최모는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재판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최모는 취업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배, 부두, 윗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모집책. 실행범 아님. 검사는 반박했어요. 공모관계, 인신매매.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윗선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없었어요. 김승호는 중국, 그 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취업 사기, 공갈, 인신매매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부두의 쇳소리, 컨테이너 부딪히는 소리, 호루라기 소리, 발소리. 깨어나면 손목을 만졌어요. 자국은 옅어졌지만 감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조이는 느낌. 서경감은 기석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강준 씨 돌아왔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연락했어요. 진우 씨는? 기석은 말을 끊었습니다. 못 찾았죠. 서경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살아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기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준 어머니는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서경감을 만났습니다. 강준이가 이름이 없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필리핀 기록에 이름이 없고 코드만 있대요. 서경감은 설명했습니다. 그건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어요. 이름이라도 남겨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서경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드만 남으면. 우리 강준이는 뭐예요? 서경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 어머니도 경찰서를 찾았어요. 매주 한 번씩. 진우 찾았어요? 아직입니다. 어디 찾아보셨어요? 모든 곳을 다 찾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서경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모릅니다. 진우 어머니는 또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때는 찾았겠죠? 서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지 화면처럼 멈춰섰어요. 강준은 돌아왔지만 기록엔 코드만 남았습니다. MKRE-019-0847. 진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기록도, 흔적도. SEADRAGO에는 여전히 공해상. 다른 배는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서경감은 파일을 닫지 않았어요. 미제 사건함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놔뒀습니다. 언젠가 다시 열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0년 1월, 서정훈 경감은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진전은 없었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악몽을 꿨고 강주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서경감은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어요. 벽에 붙인 종이 8월 모집, 8월 28일, 29일, 30일 출국, 9월 2일 부두, 배 탑승, 9월 6일 기석 귀국, 12월 초 강준 귀국. 그 사이에 빈칸. 진우, 서경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잔혹함이 어디에 있는지. 죽음이 아니었어요. 지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명은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같은 제안을 받고, 같은 면접을 보고, 같은 건물에 갇혔어요. 하지만 결말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기석은 돌아왔어요. 증언자가 됐습니다. 손목의 자국, 부두 스티커, 선박명. 그가 가져온 증거들. 하지만 그 증거로도 두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주는 코드로 남았어요. MKRE-019-0847. 이름이 아니라 번호,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필리핀 이민국 서버 어딘가에 저장된 숫자. 그게 강준의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했어요. 출입국 기록 없음, 병원 기록 없음, 구금 기록 없음. 어떤 시스템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박진우는 없었습니다. 서경감은 진우 부모를 만났습니다. 1월 중순.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그럼 죽은 건가요? 서경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모릅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없던 거네요. 서경감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계속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서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 치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부두. 쇳소리, 호루라기, 발소리.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기석은 대답했어요. 도망칠 때요. 왜요? 혼자 도망쳤거든요. 상담사는 기다렸습니다. 강준이랑 진우 형은 못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먼저 뛰었어요. 그래야만 했잖아요. 하지만 기석은 물었습니다. 혼자만 살았어요. 강준은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체적 재활, 심리적 재활. 몸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강준아, 배에서 뭐 했어? 강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봤어? 강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배였어요. 어떤 배인지 알아? 몰라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월. 서경감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요청을 넣었어요. 박진우 수배, 실종자 명단 등록. 하지만 답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보 부족, 추적 어려움. 서경감은 민간조사기관에도 문의했어요. 해외 실종자 전문. 그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왜요? 출발점이 없으니까요. 서경감은 이해했습니다. 진우는 시스템 밖에 있었어요. 추적할 수 있는 건 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휴대폰 신호. 하지만 진우는 모든 시스템에서 지워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이 조직의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지우는 방식.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완전히 지워버리는. 왜 강주는 코드로라도 남았을까요? 왜 진우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서경감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배가 달랐으니까. SEADRAGO에는 정식 등록 선박. 추적 가능한 배. 진우가 탄 배는 달랐을 거예요. 미등록 혹은 위장 선박. 그런 배에 실린 사람은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습니다. 3월.
기석과 강준이 만났습니다. 기석의 집. 둘은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석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혼자 도망쳐서. 강준은 웃었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 형 덕분에 나도 살았어. 기석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강준이 설명했습니다. 형이 도망친 거 보고 나도 나올 생각했어. 어떻게? 배에서 뛰어내렸어. 기석은 놀랐습니다. 바다에?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뛰었어. 그래서 떠내려가다 어딘가 해변에 닿았어. 그 다음은 기억 안 나. 둘은 침묵했습니다. 기석이 물었어요. 진우 형은? 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 부두 떠날 때부터. 다른 배 탔다며? 응. 어떤 배였어? 몰라. 멀었고 어두웠어. 기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형, 살아있을까? 강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설마 그런데 속겠어? 기석도 그랬어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설마 게임 회사가 아니겠어? 설마 나를 속이겠어? 강준도 그랬습니다. 설마 여권을 안 돌려주겠어? 설마 배를 태우겠어? 진우도 그랬을 거예요. 설마 내가 사라지겠어? 하지만 그 설마는 계약서 한 장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PDF 한 장. 영문으로 빼곡한 조항들. 아무도 읽지 않은 문장들. 그 안에 적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이동 권한을 가진다. 분쟁 발생 시 현지 법을 따른다. 본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양도. 사람이 양도됐습니다. 물건처럼. 서경감은 파일을 닫지 않았어요. 여전히 책상 위에 놔뒀습니다. 가끔 펼쳐서 봤습니다. 사진들. 기석의 손목 자국. 부두 스티커 조각. SEADRAGON 출항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박진우 증명사진. 서경감은 사진을 봤습니다. 28세, 웃고 있는 얼굴.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서경감은 알 수 없었습니다.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모집책, 건물, 부두, 배. 구조는 보였어요. 사람을 모으고, 가두고, 옮기고, 파는. 하지만 빈칸이 남았습니다. 그날 부두에서 다른 줄로 세워졌던 두 사람.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코드로. 한 명은 여전히 어딘가에? 바다 위일까요? 섬 어딘가일까요? 아니면 이미. 서경감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진우 어머니는 여전히 경찰서를 찾았어요. 매주. 찾았어요? 아직입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네. 이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석은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강준은 재활을 이어갔어요.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는 부두에 남겨두고 왔으니까.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부두에서 오른쪽 줄에 섰던 사람들은, 회색 배에 올랐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록이 없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으니까. 하지만 기석은 압니다. 강준도 압니다. 그들은 존재했어요. 부두에 서 있었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록이 사라져도, 아무리 시스템이 부정해도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